전국을 안방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 생방송 전국시대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와, 벌써 이번 주가 지나면 12월입니다. 그렇네요. 오늘이 11월의 마지막 월요일이에요. 네. 시간 정말 빠르고 이제 슬슬 연말 연시 분위기가 나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그런지 참 주변 분들에게 연락이 참 많이 오는 요즘이 아닌가 싶은데요. 맞아요. 벌써 송년회 모임 언제 할 거냐 아니면은 신년회 모임도 언제 할 거냐 이것 때문에 참 요즘 정신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뭐 모임이 잦은 건 좋지만요. 음주운전 정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지난 주말이었죠. 우리 지역에서도 음주운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토요일에는요. 여수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있었는데요. 음주운전을 한 승용차 운전자가 작은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고요. 또 그 전날인 금요일에는 순천에서 음주운전을 한 이 승용차 운전자가 철길로 뛰어들어서 열차와 부딪히는 정말 아찔한 사고가 있었어요. 음주운전 참 말로만 들어도 아찔하고요. 그 영향력 때문에 더 아찔하게 느껴지는데요. 요즘 그 사회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좀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철저하게 음주운전에 대한 아예 네 글자를 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예 뭐 딱 한 잔인데 뭐 어때 이런 마음 절대 안 되고요. 운전대 절대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월요일 정국시대입니다. 첫 소식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산하면 흔히 아름다운 자연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 산이라는 게 사람보다 더 긴 시간을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자연의 숨결이라던가 역사의 숨결도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선 뭐 사찰에 들어서면은 이게 진짜 막 수백 년 전에 지어졌으니까 그 느낌이 있고요. 네. 또 그 산길 하나하나에 그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것 같아서 참 좋더라고요. 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이것도 역사 이야기와 함께 가슴 뻥 뚫리는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충북 괴산의 도명산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충북 괴산에는 국가문화재 명승지로 지정된 화양구곡이 있습니다.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절경이 9곳이나 된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화양구곡은 화양동 소금강이라고도 불립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구름의 그림자마저 맑게 비친다는 화양구곡의 제2곡 운영담에 왔습니다. 산행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가을날입니다. 아, 너무 좋다. 네, 여기 하늘이랑 능선이 지금 이렇게 단풍 이렇게 피어있는데 너무 좋아요. 특별히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도 함께 했는데요. 저는 지금 화양구곡에 와 있고요. 도명산으로 올라갈 예정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저희 친구와 함께합니다. 수아 씨 소개해 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토그래퍼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 마라톤과 이제 트레일 러닝 그리고 좀 이제 스트림 스포츠를 즐기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스포츠 전문 포토그래퍼이자 다양한 종목에서 재능을 발휘하고 있는 어수아 작가를 소개합니다.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들의 전속 사진작가이자 서브3 기록을 보유한 러너 어수아. 그의 사진들 속엔 스포츠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충북에 사는 데는 처음 오세요? 충북 지역은 저한테 좀 생소하긴 한데 성리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문장대 가본 적이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오늘 그렇다면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 아, 정말요? 네. 판타스틱할 때 이렇게 산타스틱이야. 산 하면 안 돼요. 산 해야 돼요. 김선주 어서 와와. 산타스틱. 짧아서 애틋한 가을에 떠나는 감성 산행. 두 사람이 도명산의 아름다운 가을을 담아봅니다. 김섬주와 산타스틱. 괴산 도명산에서의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해발 643m,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에 자리한 도명산은 속리산 국립공원의 한 자락이자 천혜의 계곡 화양동을 품고 있는 명산입니다. 시원한 계곡물 소리를 들으며 평탄한 길을 걷다 보면 화양구곡의 제8곡 학소대에 도착합니다. 오늘 산행은 백학이 바위에 둥지를 짓고 새끼를 낳아 길렀다는 전설이 서려있는 학소대에서 시작합니다. 가을의 빛이 너무 따뜻하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풍경이 바뀐 만큼 이렇게 몸에서 체감된 온도도 좀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네.
학소대에서 시작해 삼채 마에미륵부를 지나 첨성대로 내려오는 오늘의 코스. 원점 회귀 코스는 아니지만 들머리인 학소대와 날머리의 첨성대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아 편리합니다. 들머리인 학소대에서 도명산 정상까지는 3.2km로 섬주씨가 쉬지 않고 걸었을 때 1시간 30분, 그리고 성인의 보통 걸음으로는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도명산의 난이도는 초중급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올라갈 수 있는데요. 화양구곡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며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코스죠. 수아씨 추워요. 수아씨는 안 추워요? 아, 춥네요. 이제 확실히 날씨가. 네. 근데 이제 추워진 만큼 이렇게 단풍들이 더 색이 많이 깊어져서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러네요. 학소대에서 시작하는 이 코스는 도명산의 맑은 계곡 물소리를 따라 걸을 수 있는 구간으로 초반에는 완만한 오르막이 이어집니다. 산행 초반이니만큼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잠시 가을 산행 시 알아두면 좋을 산타스 팁 알려드릴게요. 아 맞다. 수아씨 가을 때 네네. 옷 두껍게 입고 산행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 그렇죠. 되게 겨울 산행하듯이 네. 되게 두껍게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 좋은 건데. 맞죠. 이게 땀이 나면 춥고 또 감기 걸릴 확률도 높고. 맞아요. 땀 흘리면 안 되는데 잘 모르셔. 산행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계절에 맞는 옷을 챙겨 입는 것인데요. 가을 산행 시 날이 춥다고 옷을 너무 두껍게 입으면 움직임이 둔해질 뿐만 아니라 땀을 과도하게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가을 산행 시에는 얇은 긴팔옷 위에 가벼운 바람막이 점퍼 정도가 적당합니다. 특히 도명산은 초반부터 정상까지 오르막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체온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열이 술술 올라오는데요? 아까 처음에는 이게 좀 많이 좀 쌀쌀하다고 느꼈는데, 이제 언덕을 조금씩 오르니까 확실히 열이 많이 나네요. 지금 도명산 숲길은 깊어가는 가을로 가득합니다. 찰나여서 더욱 찬란한 가을, 그 애틋한 시간을 만끽합니다. 한 달 전에 가령산, 나경산, 도명산 종주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 종주할 때 도명산을 마지막으로 내려왔는데 너무 예쁘다. 산세가 이 세 개의 산 중에서도 유독 예쁘고 아름다워서 기억에 남았는데 오늘 다시 와보니 단풍이 또 너무 예쁘네요. 웅장하고 사람 마음을 막 이렇게 쥐어잡고 흔들진 않지만 도명산은 아기자기하고 아름다운 산인 것 같아요. 섬주씨가 이제 출연하는 방송으로만 보았는데, 이제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산에 걸으면서 함께 얘기하고 오랜만에 자연에서 느끼는 그런 공기와 햇볕, 그리고 그런 섬주씨의 선한 영향력 때문에 좀 많은 기운을 얻어가는 것 같아요. 어수아 작가의 따스한 시선이 담긴 사진들입니다. 곱게 물든 단풍을 따라 걷습니다. 1.5km를 걸어온 두 사람. 이제 절반 정도 왔네요. 앞으로 정상까지 남은 거리는 1.7km. 여기부터는 경사가 급해져서 조금 더 힘을 내야 할 구간이에요. 꾸준히 오르막을 오르다 보면 늠름한 자태를 뽐내는 바위를 만나게 됩니다. 바위가 굉장히 멋있네요. 이거 장금 바위래요? 속리산 자락은 아까부터 계속 바위를 봐오는데 굉장히 바위들이 모나지 않고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아시는구나. 오랜 세월 한자리를 지켜온 장군바위를 지나고 나면 드디어 하늘이 열리면서 도명산의 바위산으로서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압릉 구간이 시작됩니다. 기암괴석이 빚어내는 멋진 파노라마 뷰. 정말 산타스틱합니다. 와, 바위가. 그러니까 와 바위가 근데 코끼리. 그러니까 진짜 딱 그 저 눈이랑 저 머리 딱 누가 이름 붙였는지 영락없는 코끼리 영상입니다. 코끼리 바위를 만났다면 이제부터는 정상이 머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제 정상 얼마 안 남은 거 아 같아요. 그래요? 네. 이게 산이 되게 굉장히 친절하네요. 네, 되게 난이도가 이렇게 네, 높지 않아서 남녀노소 뭐 편하게 올 수 있는 산인 것 같아요. 금명산은 속리산에 좀 묻혀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이렇게 다 담아서 보여주고 싶어요. 네, 이게 산이 되게 둥글둥글해서 네, 되게 편안한 느낌이에요. 맞아요. 경사도가 조금 있었는데 생각보다 좀 편하게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힘들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바위산에 당당한 기품이 있는 도명산. 예전에 제가 다니던 산의 경험으로 비교해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 그리고 힘들지 않게 올라와서 이런 풍광을 볼 수 있을 거라고는 솔직히 상상을 안 했었는데 전혀 기대 이상의 그런 멋진 모습을 보게 돼서 생각보다 되게 좀 많이 놀라웠어요. 네. 다음 주 김섬주와 산타스틱. 드디어 도명산 정상에 오르다. 다음 주에도 산타스틱의 감동은 계속됩니다. 네, 지금 만나보니 코스대로만 가면요 정상까지 약 3.2km 정도라고 합니다. 뭐 등산로가 보니까 잘 정비되어 있긴 하지만 3.2km면 좀 쉽지 않은 코스예요. 그렇죠. 산도 잘 타시려면 그 구간을 잘 설정해 두시고 체력 감비를 또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네, 또 정상 부근에 코끼리 바위 보셨죠? 코끼리랑 정말 닮아서 깜짝 놀랐었는데요. 아니 그 계곡 물소리를 들으면서 산에 참 올라가면은 좀 마음도 힐링도 되면서 비워지기도 할 것 같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명산이 여름에 계곡으로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 붐빈다고 합니다. 네. 한적한 자연만을 느끼고 싶다 하신다면요 지금 딱 이맘때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괴산 도명산 산행 이야기 다음 주에도 이어지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산 탔으니까 바다로 한번 안내해 볼까 합니다. 멀리 강원도 한적한 금진 해변에 서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볼까요?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한적한 강릉 금진해변.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피서객들도 줄어들 때쯤 가을을 맞이하는 길목에서 서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서핑 롱보드 챔피언 결정전이 열렸기 때문이죠. 금진해변 이번 롱보드 챔피언십은 서핑 종목 중에 롱보드 서핑 챔피언을 가리는, 순위를 가리는 강릉 금진해변이 아직까지 서핑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뭐 붐비지 않고 한적하고 그리고 뒤에는 산이고 앞인 바다라서 풍경도 되게 좋고 뭐 파도도 뭐 여느 때 양양이라든지 이런 데보다 더 좋은 날도 많고 양질의 파도 들어오고 그래서 서핑하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라고. 가을볕을 친구 삼아 파도를 타는 서퍼들. 서핑은 이제 여름을 넘어서 사계절 즐기는 스포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핑의 롱보드는 2.5m가 넘는 길이로 이름처럼 긴 보드를 말합니다. 보드가 앞으로 나가도록 팔을 저어주는 동작을 패들링이라 하는데요. 롱보드는 패들링하는 힘과 균형 감각이 부족한 초보 서퍼들이 선호하는 서핑 보드죠.
보드를 발판 삼아 물 위에서의 시간을 즐기는 서퍼들. 새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여유를 찾아서일까요? 어째 바다 위에서 있을 때가 더 자유로워 보이는데요. 바다와 파도, 그리고 보드만 있을 뿐인데 참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굉장히 좀 신나고 여기가 원래 좀 지금 이맘때쯤이면 되게 조용한 동네거든요. 근데 지금 이 대회 하면서 사람도 되게 많아지고 볼거리도 많아져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금진에 처음 타보거든요. 처음 타보는데 파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초보자들, 상급자들 다 타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푸르른 가을 하늘을 배경 삼아 펼쳐졌던 서핑 롱보드 챔피언 결정전. 참가자들도 함께 온 가족들에게도 잊지 못할 가을날의 추억을 안겨줬습니다. 순식간에 하얀 물결로 변하는 바다를 보면 마음이 뻥 뚫리지 않으신가요? 앞으로 이 대회를 바탕으로 더 자주 이런 대회를 자주 개최해서 이벤트라든지 이런 걸 많이 개최해서 이 강릉 금진해변이 서핑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계절 즐기는 해양 레저 스포츠 도시로 발돋움할 금진해변. 깊지 않은 수심과 일정한 파도로 새로운 서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바다 위에 서 있는 기분은 어떨까요? 강릉 금진해변의 넘실대는 파도의 매력 속으로 들어와 보실래요?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오후 6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또다시 말썽입니다. 우리 지역 오늘 미세먼지 농도 약한 편이었지만 내일은 한때 나쁨까지 오르겠습니다. 대기질이 좋지 못하니까요.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고요. 외출하실 때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당분간 추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따뜻한 서풍이 불어오면서 기온이 올라갔는데요. 내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17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철 음식의 대발견, 재변신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배추를 말리면 우거지, 무청을 말리면 뭘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시래기입니다, 시래기. 맞아요, 시래기요. 네, 맛있어요. 정말 이렇게 좀 추울 때 시래기 뜨끈뜨끈한 국물에 밥 말아서 막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시래기가 지금 이맘때 가장 맛도 좋고 영양가도 좋다고 합니다. 이 시래기에 우리의 추억과 건강을 모두 담았거든요. 지금 함께 가보시죠. 작지만 소중한 가을볕 아래 겨우내 먹을 나물을 준비합니다. 지금부터 한 달 남짓 말리면 맛도 좋고 영양도 더 많아지는 시래기. 추억의 시래기는 이제 겨울은 물론 사시사철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건강식품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추억과 건강을 싣고 온 시래기의 변신을 만나봅니다. 제법 차가운 공기가 내려앉은 11월. 우리 조상들은 이맘때가 되면 꼭 준비하던 게 있었죠. 하지만 막상 눈에 들어온 건 텅 빈 들판. 가을 거지가 끝난 들녘입니다. 아무것도 없죠. 무! 오늘 황금젓가락의 주인공은 이 무에서 출발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 먼저 무를 만나러 가시죠. 무를 주세요. 시래기를 만들려면 먼저 무가 있어야겠죠.
요즘 제철 맞은 가을 물을 찾으러 젠걸음으로 달려가 봅니다. 아주머니 한 분이 밭에서 물을 손질하고 계셨는데요. 흙을 털어내자마자 칼질 한 번으로 무청을 잘라냅니다. 이 무청을 말리면 시래기가 되는 거죠. 야, 벌써 무청을 많이 널어 놓으셨네요. 이게 잘 마르면 시래기가 되는 거죠. 안에 지금 작업 중이신데요. 그렇죠. 시래기 만들기 1단계. 물을 뽑아라. 싱싱한 가을물을 뽑으러 고고! 야, 많이 뽑으셨어요. 오, 이제 뽑자마자 바로 이제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 이렇게 잘라서 남겨야 이렇게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무는? 무요? 무는 이제 채해가지고 청국장에 넣어야 되고 또 이렇게 얇게 또 썰어서 깍두기도 담고 다 활용해요. 이거 버리지 않아요, 무는. 말 그대로 가을 무는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무는 김장을 하거나 다른 요리에 사용하고 무청은 가을볕에 잘 말려 겨우내 먹을 수 있는 시래기가 되죠. 와, 무 크네요. 예. 잘 생겼네. 무는 심어놓으면 잘 자라요? 이게 봐보세요. 밑에 거름이 없으면 이렇게 부들부들 야들야들 할 수가 없잖아요. 밑에 거름이 충분하니까 이렇게 진짜 연하고 먹음직스럽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무들도 튼튼하고 또 잎사귀들도 저 빵꾸들이 뻥뻥뻥 뚫려 있다는 거는 그만큼 믿고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전홍이야. 벌레들이 이제 와서 먹을 수 있다는 거니까. 그렇죠. 매운맛은 사라지고 달고 시원하다는 가을무. 즉석에서 깎아 먹어봤는데요. 이 무로 김장도 하고 동치미도 만들면 정말 맛있겠더라고요. 이 무를 그냥 먹어도 맛있네요. 시원하고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무가 아니라 무청. 이거는 기다려야죠. 그냥 먹으면 안 되고 잘 말려서 슬로우 푸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겨울철 모자라기 쉬운 미네랄과 비타민, 식이섬유가 풍부한 웰빙 식품 시래기는 예부터 부지런하고 알뜰한 주부의 소중한 반찬거리였는데요. 빼곡하게 걸린 시래기를 보니 마음 한편이 따뜻하고 넉넉해집니다. 시래기 만들기 2단계. 무와 무청을 분리해서 잘 말려라. 그 시작을 이렇게 널어놓는 거죠. 얼마 동안 말리는 거예요? 한 달을 넘게 말려야 되는데요. 비닐봉지, 깨끗한 비닐봉지다 딱 넣어가지고 공기가 안 들어가야 돼요. 공기가 들어가면 벌레가 생겨. 딱 묶어가지고 내년 3월에서 4월 때까지는 그냥 비 안 맞고 잘 보관하면 되고 비나 눈이 오면은 걷어서 하우스도 가야 되고 군데군데 말릴 수 있는 데 다 말려야 돼요. 모든 농사가 그렇지만 이 시래기 만들 때도 역시 자연이 잘 도와줘야 되네요. 그럼요. 가을 햇살과 바람이 만들어주는 시래기. 그 안에 우리의 추억 한 모금이 스며 있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이 깃든 추억의 시래기가 이제는 남녀노소 함께 즐기는 건강 식재료로 거듭났습니다. 시래기의 구수한 맛을 최대로 살려주면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 수 있는데요. 먼저 깨끗이 세척해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아무래도 먹을거리니까 신경을 많이 쓰시네요. 이게 지금 3단계 거치고 또 저기 가마솥에 들어가서 더 1시간 반 정도 끓이다가 여기다가 이제 또 물 흐르는 물에다가 또 깨끗하게 이제 한참 흘러내리다가 또 3번 세척을 또 공정을 거쳐서 해요. 흐르는 물로 헹군 시래기를 큼지막한 가마솥에서 푹 삶아냅니다. 찬물에 설탕을 약간 넣고 뚜껑을 연 상태로 저어가면서 삶는데요. 이렇게 하면 잡냄새도 잡고 부드러워집니다. 시래기는 그래도 삶아야지 이게 처음에 이게 생시래기로 하면은 시래기가 맛도 덜하고 한번 공정을 거쳐야지 깨끗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이 나죠. 잘 삶아진 시래기로 어떤 요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매콤하게 숙성시킨 양념에 삶아놓은 소갈비를 넣고 대파와 양파를 넣어 끓인 다음 마지막으로 물기를 뺀 시래기를 넣고 양념이 스며들도록 버무려주면 시래기 갈비찜이 됩니다. 이번엔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는 불고기가 시래기를 만났습니다. 고기 육수에 양념에 든 불고기감을 넣은 다음 시래기를 넉넉하게 담고 버섯, 양파, 대파 등 부지런을 듬뿍 올려 보글보글보글 끓여주면 완성!
시래기 요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시래기 된장국. 그렇죠. 근데 오늘 보니까 다양하게 활용이 되네요. 그럼요. 시래기는 우리 몸에 좋은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식이섬유라든가 칼슘이라든가 무기질 그런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많이 선호를 하게 되세요. 시래기 불고기부터 갈비찜과 아귀찜까지 밥상 위에 시래기 한 상이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한식 메뉴와 시래기의 만남.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잠시 후를 기대해 주세요. 시래기로 만든 건강한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오,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한국 음식 불고기에도 시래기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매콤한 아구찜에도 시래기가 들어가서 맛의 풍미를 더해줬습니다. 뜯는 맛이 제맛인 이 갈비찜도, 소갈비찜. 하지만 오늘은 이 소갈비가 주인공이 아니고 시래기가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다른 거 뭐 필요 있나요? 양념간장 넣어서 싹싹 비벼 먹으면 그만인 이 시래기밥. 그리고 시래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시래기 된장국까지. 그렇죠. 오, 시래기가 또 몸에도 그렇게 좋다고 하지만 일단 맛이 중요하잖아요. 자, 그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된장과 잘 어울리는 시래기. 이제 상차림의 부재료로 그치지 않고 갈비찜과 불고기, 아귀찜까지 한국인이 사랑하는 한식 메뉴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습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 궁금했는데요. 시래기가 푹 삶아져서 그런지 부드럽고 구수하게 다른 재료들과 잘 어울립니다. 그야말로 시래기의 재발견이었습니다. 야, 신기하네요. 각 요리마다 양념이 다른데도요, 이 시래기가 스펀지처럼 자기 몸 안으로 모든 양념을 쫙 빨아들여서 잘 어울리고요. 또 변신의 귀재입니다. 카멜레온 같은 매력 있는 시래기. 맛있어요. 그동안 시래기 하면 된장국만 떠올렸는데 이젠 다양한 한식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밥상에서 젓가락이 쉬지 않고 춤추는 거 보이시죠? 한 입 한 입 시래기를 먹을 때마다 더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좀 쌀쌀해지는 날씨에 먹어야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은 사시사철 시래기가 나와서 그 보관도, 요새 같은 경우는 보관도 잘 되고, 그래서 이 시래기가 다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어서 요새는 철 따지지 않고 그냥 계속 먹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겨울아, 두렵지 않다. 겨울아, 와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뒷마당 서늘한 그늘에서 말리던 시래기는 겨우내 우리들의 밥상에 오르며 오래오래 사랑받았습니다. 이제 부드럽고 구수한 시래기에 아이디어가 더해져 현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건강과 추억을 싣고 온 시래기로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시래기의 재발견이었습니다. 참 시래기로 이용할 수 있는 요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맛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집에서 김장을 같이 했거든요. 동치미를 담그고 나면 이제 무청이 남아요. 네. 같이 말려서 시래기로 좀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기억도 나고 참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진짜 좀 팁을 드리자면요. 시래기를 삶을 때 약간 설탕을 넣고 1시간 정도 푹 삶으면 정말 부드러워진다고 하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시래기는 생선 요리도 그렇고 육고기랑도 정말 잘 어울리니까 다양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네. 요즘 또 영양도 최고라고 하니까 맛있는 음식으로 우리 식탁에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정말 제철 식품만큼 좋은 음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없어요. 이때 많이 좀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겨울 별미, 겨울에는 손이 노래지는 계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귤? 과일. 맞습니다. 귤입니다. 네. 자, 귤이 또 제철이죠. 감귤하면 또 제주인데요. 제주로 가보겠습니다. 제주의 가을은 무슨 색일까요? 푸른 하늘을 닮은 파란색? 붉은 단풍을 닮은 빨간색? 아니죠. 바로 이 색이죠. 노랗게 물든 제주의 가을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감귤의 고장 제주, 감귤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제주의 감귤을 다양하게 즐기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바람 부는 제주에는 돌도 많지만 이 시기에는 새콤달콤한 감귤들도 많지요. 근데 사장님 어디 계시지? 사장님 어디 계세요, 사장님? 제주도에서도 특히 감귤로 유명한 마을 하레리. 이곳에 가면 마음껏 귤을 따고 마음껏 귤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감귤 체험농장.
사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오면 감귤을 마음껏 실컷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여기가 맞아요? 그러면은 저 감귤 주세요. 이거 통으로 이거 따와. 이 통으로 하나 가득 해가지고 실컷 먹어. 그럼 제가 여기에 가득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일 많이 달린 것 같은데 이거 다 따야지. 아니 그거 아니. 자 이렇게 좀 처음에는 길게. 네. 그 다음은 통에 넣을 때는 작게. 그러면 하나하나 정성 들여 따야겠네요. 그럼 제가 일단 한번 따볼게요. 처음 길게 자르는 건 감귤 가지가 아니라 감귤 끝에 꼭지랍니다. 꼭지를 길게 따주고 난 후 깔끔하게 꼭지 끝을 다듬어주면 끝! 귤 꼭지가 길면 통 안에 다른 귤이 긁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한 번 더 꼼꼼하게 확인해줘야 한다고요. 어느새 방송은 잊고 감귤 따기에 열중인 윤소연 리포터. 바구니 가득 감귤을 따서 양지 바른 곳에서 하나씩 까먹으면 어머나, 아니 그 한 통을 그새 다 먹은 거예요? 아니 밑강을 타령이 좀 자꾸 아잔 먹은만 하면서. 아니 따다 보니까 배도 고프고 또 어떤 나무가 단지 당도가 높은지 먹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은 건데. 비겁한 변명입니다. 먹어도 질리지 않는 제주 감귤. 얼마나 맛있으면 북으로까지 선물 보내줬을까요? 높은 일조량은 감귤의 단맛을 높이고 적당한 바람은 감귤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제주의 자연이 기른 최고의 선물이죠. 시장에서 귤을 고를 때 맛있는 귤을 고를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꼭지가 싱싱한가. 두 번째는 이제 그 크기가 중간 따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노랗게 익은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사는데 박스를 작은 걸 사도 항상 썩어서 버리게 되거든요. 이거를 버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팁이 있어요? 감귤청이나 감귤잼을 한번 담아보제. 감귤잼 만들기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껍질을 벗긴 감귤 알맹이를 잘 으깨주세요. 적당히 으깬 감귤을 냄비에 넣고 끓여주다가 취향에 맞게 설탕을 넣어주고 마저 끓이면 끝! 당도가 높은 감귤일수록 설탕을 적게 넣는 거 알고 계시죠? 요리 못하는 꽝손인 저도 이렇게 쉽고 빨리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귤 버리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때 드레싱 소스로 이용해도 좋고요. 또 뜨거운 물에 차로 듬뿍 한 스푼 넣어서 그 차로 마셔도 더욱더 좋습니다. 제주에서는 감귤을 이용해서 많은 음식들을 이용하고 있어요. 감귤을 이용해서 음식을 만든다고요? 그렇습니다. 감귤의 고장 제주답게 제주에선 다양한 감귤 음식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마을에서 직접 운영 중이라는 마을 카페. 여기가 서광리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맞나요? 네, 여기는 서광리에서 운영하고 있는 뉴욕라인 감귤 창고 카페입니다. 오랜 시간 방치되고 있던 감귤 창고에서 멋스러운 카페로 변신? 인테리어부터 메뉴까지 서광동리 사람들이 함께 만든 공간인데요. 이곳에서 파는 모든 메뉴는 서광동리 마을에서 나는 귤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감귤 메뉴로 한 음료라든가 음식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 그리고 관광객들한테 이렇게 대접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감귤로 만든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오, 그러면은 저도 좀 몇 가지 좀 준비 좀 해주세요. 네, 그럴게요. 자신있게 선보이는 첫 번째 메뉴 감귤 피자. 마을에서 개발한 감귤 소스를 도우 위에 쓱쓱 발라 토핑을 얹고 구워주면 끝. 쫄깃쫄깃한 가래떡과 새콤달콤한 감귤의 만남 귤 꿀 가래떡구이. 마지막 메뉴는 현대인들의 기호식품 커피? 하지만 일반 커피가 아니랍니다. 제주 감귤 하면요 비타민C가 최고잖아요. 그리고 감귤 메뉴로는 이렇게 귤피를 말려서 이렇게 겨울에 마시면 감기에도 좋고 이제 그 귤 껍질 속에 있는 그 루틴 하얀 부분은요 우리 다이어트에도 좋고 아주 소화에 아주 좋답니다. 비타민C가 팍팍! 특히 요즘같이 감기가 기승을 부리는 날은 딱 좋은 음식들인데요. 감귤 커피에서부터 감귤 피자까지 때론 새콤하게 때론 달콤하게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감귤 음식들입니다.
짜잔! 음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음식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여기는요, 귤꿀 가래떡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감귤 피자, 여기는 감귤 크런치노. 감귤 크런치노. 네. 근데 향을 맡았을 때는 감귤이 이렇게 위에 있지 않으면 있나 싶을 정도로 커피 향이 좀 강해요. 시럽이죠? 감귤 시럽을 시럽. 넣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쓴 커피를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 감귤 시럽 넣은 커피가 제 입에 딱 맞는 것 같아요. 감귤 그대로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때론 음료로 때론 음식으로 색다르게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마을에서 가장 대표하는 특산물로 자신 있는 메뉴를 만들어낸 서광독리.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음식을 다 먹어봤는데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 감귤을 이용한 음식들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뭐 지금은 이렇게 탄생은 했지만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은 많았어요. 저희가 개발한다는 게 누가 뭐 셰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 농촌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해서 손님들도 반응도 좋고 이렇게 뭐 괜찮습니다. 제대로 된 가을을 느끼고 싶다면 제주로 오세요. 농장을 찾아 주렁주렁 맺힌 감귤도 보고 직접 수확도 하고 또 감귤을 이용한 다양한 퓨전 음식들까지 올가을 노란빛 제주 감귤의 유혹에 빠져보자고요.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비타민C 가득한 감귤과 함께 맛있고 건강하게 보내세요. 안 그래도 선물로 받은 귤 한 박스가 아직도 집 냉장고에 가득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를 그냥 좀 어떻게 맛있게 먹어볼 수 있는 방법이 또 없을까 했는데 오늘 소개된 방법 활용해서 좀 음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새로운 순서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우리 지역의 핫한 이슈들을 담아서 전해드리는 시간 마련해봤는데요. 이름하여 이슈 앤 인터뷰입니다. 지역민으로서 꼭 알아야 되고 또 함께 고민해봐야 될 문제들 현장에 나가서 담아봤는데요. 네. 자,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이슈 앤 인터뷰 첫 소식,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 소식입니다. 전남대 여수 캠퍼스는 원래는 여수대였는데 2005년도에 전남대학교와 이제 통합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맞나요? 맞습니다. 산업대학교였던 여수대학교와 일반 대학교인 전남대학교가 통합이 된 지 벌써 13년이 됐는데요. 당시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더라도 통합을 두고 찬성과 반대 양쪽이 정말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네. 그럼에도 통합이 추진됐었던 건 더 발전된 모습의 대학, 지역 대학으로서의 이미지를 좀 갖길 원했을 텐데요. 그런데 요즘 이 여수 캠퍼스의 대표 학과라고 할 수 있는 특수교육학과 강주 이전 문제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젊음과 열정이 가득한 한 대학교 캠퍼스에 나와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을 대표할 수 있는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곳 여수 캠퍼스의 특수교육학부 광주 이전 논의를 두고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너희는 갈 수 없다시기 반발이 아니라 2005년 두 학교가 통합되면서 마련된 양해각서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인데요. 지역사회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입장이 궁금한데요. 광주 캠퍼스의 이전을 반대하시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통합을 할 때 통합 양해각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런 통합 양해각서는 이제 12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12가지요. 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등한 통합입니다. 근데 대등한 통합이 아니고 지금 흡수 통합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한의대하고 한방병원 유치였습니다. 근데 한방병원 한의대 유치 지금 안 됐습니다. 또 그 전문병원 유치가 있는데 전문병원 유치 또한 논의 자체도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수 캠퍼스는 여수 지역 특성에 맞는 특성화 대학으로 육성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특성화 대학이 아니고 예전에 특성화되었던 대학이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 대학으로 된 아주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295억 통합 지원금을 여수 캠퍼스에 집중 지원을 하겠다였거든요. 통합 지원금이요? 예, 295억입니다. 그 2006년, 2007년도에 광주 캠퍼스의 그 특성화 사업을 보면은
보통 1년에 2억 내지 3억이었던 것들이 2006, 7년도에는 29억, 28억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통합 지원금 자체도 그 광주 캠퍼스 특성에 사용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지역에 있는 대학이 그 지역에 끼치는 영향은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막대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가 학생들에게 너희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또 이유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수 캠퍼스는요, 전남대학교만 학교가 아닙니다. 여수 시민의 학교이기도 합니다. 근데 통합 이후에 전남대학교가 시민들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통합을 추진하고 하다 보니까 여수 사실 지금 교육이 붕괴됐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말하는 것은요, 학생들 학습권도 좋고 뭐 당연히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또 시민들의 교육권도 보장이 돼야 됩니다. 시민들의 교육권이요? 예, 통합이 우리가 동의했다고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교육권을 포기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전남대학교가 일방적으로 여수 캠퍼스 주기기에 동의해 준 사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수 교육이 붕괴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그냥 시민들이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자, 학생들도 1인 1레이 시위를 이어가면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좀 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도 접근해 나가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학생 측 대표 학생회장 공하원 회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요? 저희 이제 일단 광주 캠퍼스와 여수 캠퍼스 저희 학부가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총 3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수와 광주 캠퍼스 간의 이동 문제입니다. 일단 총 왕복 4시간이고 250km인 거리를 학생들이 광주와 여수 사이로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위험한 안전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범대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여수 캠퍼스에는 저희 학부만 있기 때문에 사범대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저희 학부 자체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학부 내에서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비정상적인 커리큘럼인데요. 여수와 광주 사이를 시간표를 짜다 보면 특정 요일에 시간표가 몰리거나 야간 수업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네, 총 3가지의 학생들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동 문제, 그리고 사범대의 소속감, 비정상적인 시간표 문제를 지적했었는데요. 자, 지역사회의 의견들도 확실히 있습니다. 이 지역 경제에 대한 타격, 지역 인재 유출에 대한 문제 등을 좀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학생들은 인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여수 시민단체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저희 학부가 광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여수시에 지역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말씀하시면서 젊은 층이 빠져나간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저희 학부가 나가게 되면 그 자리를 채울 만한 그 방안들이 준비가 돼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학교 측에서. 네. 광주로 이전을 해야만 저희 학부가 일원화되고 또 그곳에 저희의 학부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수업을 들으면 저희 학생들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수업을 받고 싶다라는 게 학생들의 의견입니다. 네, 학생들은 여수시와 여수시 의회 앞에서 집단 혹은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만나봤는데요. 지역사회에서도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집단 행동을 펼치고 있죠. 이 논란의 중심 결국 전남대 측에게 공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전남대학 측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여수 캠퍼스 특수교육학과 사범대학 안에서의 입장은 광주로의 이전을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거의 250km의 거리를 등하교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국 어느 대학이나 또는 전 세계 어느 대학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이 아닌 이유 때문에 250km를 등하교 해야 된다는 것은 네. 너무 학장으로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문제, 시간에 대한 문제, 공부를 투자할 수 있는 시간도 사실은 많이 빼앗깁니다. 그런데 원래 특수교사는 핵심 표시 과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사 자격증이 나가는데 중등특수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다른 과, 국어, 영어, 가정 이런 다른 과에서 최소한 부전공을 해서 38학점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학과들이 광주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광주에 가서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애초에 이제 합병이 통합이 됐을 때 양해각서에 이제 2005년에 된 내용 중에
학생들이 나갔을 때 채우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접근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수 특수교육학부 이전 이 기회에 여수 시민들과 우리 전남대학교 쪽에서 그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서로 대화하고 이러한 것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또 우리 전남대학교가 여수 캠퍼스를 위해서 얼마나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서로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위원회를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남대학교에서는 여수에 지금 앞으로 이쪽에 둔덕 캠퍼스에는 뭐 일종의 국제화 전략 캠퍼스로 지금 잡아서 네. 저기 문화관광학부로 28명 정도를 2020년 3월부터 지금 현재 모집하고 선발할 계획으로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삼동 캠퍼스에는 여러 가지 공학 계열의 그런 어떤 특성화 학과들을 만들어서 광주에 특히 화공 분야 학생들 한 20명 정도 또 내려와서 3, 4학년 교육을 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물론 수산해양대학은 우리 전남대학교의 특성화 대학으로서 열심히 지금 바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둔덕 캠퍼스에 우리 그 외국 학생들을 유치하는 바로 글로벌 학부 그거를 만들어서 우리 외국 학생들을 유치해서 교육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 당시에 체결됐었던 통합각서의 내용을 잘 지켰느냐 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전남대 학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입장을 정리하고 계신지요? 네. 전체적인 통합 이행각서의 항목이 12가지가 있습니다. 12가지요? 예. 네. 10가지는 다 이행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 2가지가 아직은 사실 미이행된 것이 있습니다. 네, 그 2가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한방병원 유치 건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2006년도에 저희들이 전부 다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6개 대학이 응모를 했는데 정부에서 우리 대학이 아니고 저쪽 부산대학으로 그 한방병원 설치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전남대학교가 우리들의 힘으로 그거를 이행하기에는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또 한 가지는 또 전문병원 설치에 대한 건입니다. 전문병원 설치에 대한 건은 지금 아마 여러 의과대학하고의 여러 가지 좀 의견 조율이 잘 안 돼가지고 그게 잘 이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아마 국동 캠퍼스에 그 재활병원으로 그것을 사실은 꼭 100% 일치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그거를 이행하려고 저희들이 국동 캠퍼스에 그 바로 땅을 내놓고 재활병원을 조성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통합된 전남대학교와 여수대학교. 지역민들의 많은 부푼 꿈과 바람을 안고 통합이 됐지만 시너지와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역민과 학생 모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특수교육학부 광주 이전 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애초 통합의 이유가 조금 더 나은 대학을 만들자, 우리 지역민에게 조금 더 나은 대학을 만들자라는 거였는데요. 자, 무엇보다도 또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고 있는 우리 학생들, 학습권 보장이 가장 우선인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키는 좀 학교 측이 쥐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결국엔 시민과 학생들 모두 양측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슈앤 인터뷰였고요.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광양시립도서관에서는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강연 치얼업을 진행합니다. 오는 12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 광양시 용강도서관 마루극장에서 열리는데요. 나만 뒤처진 것 같은 당신에게라는 주제로 청춘상담소 장재열 대표와 함께하는 이번 강연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광양시립도서관 홈페이지로 온라인 접수를 클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천시가 창작예술촌 제2호 건물의 특색 있는 활용을 위해 오픈형 팝업 스토어 2019 문화예술 실험가게를 운영합니다. 지금 내년 상반기에 함께할 운영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접수는 12월 31일까지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순천 창작예술촌 운영사무국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11월 마지막 월요일에 함께한 생방송 전국시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